네, 이번 시간에는 네 번째로 토양의 세 가지 이 생물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토양의 이제 생물상은 토양에서 살고 있는 생물들은 첫째 이제 미생물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동물이 되고 그 다음에 식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주 간료하고 정확하게 이제 어느 정도 연구 자료를 보면 흙을 살리는 자연의 이대한 생명들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상세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토양을. 그림화가 네오나르도 다빈치라는 그분은 전체 과학자인데, 그분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흙보다 우리 인간들이 자연의 그 우주를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흙의 1g, 흙 1g 속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그것보다도 더 광범위한 저 우주 전체를 더 많이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학적으로 잘 푼 책이 흙을 살리는 자연의 위대한 생명들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낙엽은 잎의 죽음인 동시에 숲의 시작이다. 낙엽을 통해서 다시 재생이 된다. 이 제임스 나르디라는 미국 일리노이대 교수가 지은 책인데요. 이 책을 통하면 건강한 토양, 풍부한 영양소, 생태계의 건강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분명한 사실은 토양 생물이 흙뿐만 아니라 지구 건강에도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존재라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그래서 토양의 생물상에는 그 세 가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미생물상, 또 동물상, 동물들이 어떤 동물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식물들이 어떤 식물들이 있는가. 요것은 이제 다시 이 책을 통해서 제임스 나르디 이 책을 통해서 흙을 살리는 위대한 자연의 위대한 생명들, 이게 이 기름진 땅의 흙의 1g은 100만 종의 세균이 산다고 합니다. 흙 1g에 세균이 수십억 마리가 있고 흙 1000제곱미터에 사는 세균의 무게가 300kg 정도 이상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흙 1제곱미터에 사는 생물의 수를 보면 척추동물 한 마리에 달팽이와 민달팽이 100마리, 애지렁이와 지렁이가 3000마리, 곤충과 다지류, 거미류를 합하면 5000마리, 윤형동물과 완보동물 1만 마리, 톡톡이 5만 마리, 진드기 10만 마리, 선형동물 500만 마리, 원생동물 100억 마리, 세균과 방생균은 10조 마리다. 흙 1제곱미터, 그러니까 1g이 아니고요. 1제곱미터에 사는 생물의 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또 다시 한번 보겠어요. 1제곱미터에 사는 생물의 수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생물의 수. 수백만 종이 되죠. 이 피라미드로 척추동물, 예를 들어서 1제곱미터에 새가 한 마리 있다 하면 그 밑에 이제 달팽이가 있고, 달팽이 밑에 민달팽이가 있고, 또 이제 애지렁이가 있고, 곤충이나 거미류가 있고, 이 수가 1제곱미터에 5천 마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윤형동물이 있고, 윤형동물과 완보동물이죠. 완보동물이 10,000마리. 그 다음에 이제 톡톡이가 50,000마리. 톡톡이가 50,000마리. 그 다음에 진드기가 100,000마리. 선형동물이 이제 500만 마리. 선형동물이 500만 마리. 그게 선충 같은 거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원생 동물 100억 마리. 100억 마리. 원생 동물이라고 하는 이제 곰팡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겠죠. 곰팡이, 사상균 계통. 그 다음에 이제 세균이 엄청나게 많죠. 세균 수만 해도 10조가 된다. 10조. 이게 이제 피라미드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피라미드로. 자, 우리가 이제 세균의 분류를 한번 봅시다. 생물을 분류를 하면요. 생물이라는 것은 진핵생물이 있고 원핵생물이 있습니다. 진핵생물은 우리 동물이나 식물, 새들, 조류도 여기 진핵생물인데, 진균 하면 곰팡이 계통입니다. 원충, 여기요. 그래서 그 다음에 원핵생물은 세균하고 남조류가 들어갑니다. 세균하고 남조류. 그게 이제 우리가 미생물의 분류를 또 하면 이제 바이러스, 세균, 진균, 원충, 원생동물을 이제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미생물. 그러면 이제 진핵생물은 진핵세포를 가진 생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DNA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하죠. DNA 갖고 있는 거. 세포 내에 핵이 있습니다. DNA 핵이 있고 다양한 세포 소기관을 가진 이런 걸 진핵생물입니다. 다시 이제 말하면 진핵생물에는 동물, 식물, 조류, 또 사상균 같은 거 이런 것도 원충이나 이런 것들은 진핵생물이 들어가고요. 원핵이라는 것은 원핵생물은 핵이 없는 걸 말합니다. 원핵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을 뜻한다. 진핵생물에 대항하는 거고 핵이 없다. DNA와 단백질, 대사산물 등의 세포 내 구성 요소를 세포막으로 둘러싸고 있는 생물이 원핵생물입니다. DNA하고 단백질이 세포막으로 결합되어 있다. 세포막에 그게 원핵생물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핵생물, 원핵생물 우리가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도포로 말하면은 이제 여기 이제 말하면 미생물을 우리가 도표로 보면요. 미생물 그게 비세포성 미생물이 있고요. 비세포성은 바이러스가 비세포성 미생물이다. 세포 형태에 갖고 있는 것은 원핵 미생물이 있고 진핵 미생물이 있다. 원핵 미생물은 진정 세균이 있고 고세균이 있습니다. 세균이 이제 원핵 미생물이고 진핵 미생물은 진균, 곰팡이, 효모 같은 거 이걸 말하죠. 조류, 여기서 조류는 새가 아니고 남조류 이런 걸 말합니다. 남조류, 크로렐라 같은 거 이런 거, 그게 원생동물, 아메바 같은 거 원생동물을 이제 진핵 미생물이라고 하는 미생물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 진핵생물의 생물 다양성. 그럼 다시 보면 이제 진핵생물을 우리가 핵을 가진 세포들은 다양하게 볼 수 이제 한번 봅시다. 처음에 이제 여기 보면 벌이 있겠죠. 여기 가에 벌이 있고 그리고 버섯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그물버섯 같은 거. 그런 게 이주 또 이제 선모충 있고요. 충. 그다음에 뭐 이제 원숭이도 이제 여기 진핵생물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꽃도 들어가겠죠. 꽃도. 그러게
여기서는 좁쌀 곡말 같은 거 이런 것도 좁쌀 곡말, 물론 이제 침팬지나 이렇게 동물, 진핵생물이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진핵 그림으로 보니까 다양성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원핵 세포의 구성하는 거예요. 원핵 세포는 원핵 생물과 진핵 생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핵 생물은 세균이나 고세균을 구분합니다. 위에 그림은 이제 원핵 생물들이 공통적으로 구조로 가는 게 이제 핵이 없다는 얘기죠. 핵막에 이제 막에 전 세포막에 이제 이게 다 단백질하고 이런 것도 결합되어 있는 걸 말하고, 세균과 고세균은 서로 다른 역으로 분류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고세균 또는 고균을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고세균 또는 고세균은 세포 핵이 없는 미생물로 원핵 생물의 한 부류입니다. 세균과 다른 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세균 진핵 생물과 함께 세 개의 생물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고세균, 세균, 진핵 생물이 세 개의 생물역 중 중입니다. 어떤 점은 세균과 닮았고 어떤 점은 진핵 생물과 닮아 있는 것이 이제 이게 고세균이니, 우리 고세균 하면 메데인균, 또 할로박테리움, 초고온성균들 이런 균들은 고세균이에요. 고세균. 세균과 고세균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요. 좀 뭐 복잡하지만은 이런 거 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토양의 미생물을 좀 알아보자. 그러니까 낙엽 아래 있는 햇빛이 안 들고 습도도 높아 촉촉하지만 어떤 녀석들에게는 천국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생물들이 엄청나게 여기에서는 서식하고 있다. 그래서 낙엽은 죽음과 동시에 숲속에 이제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죠. 숲속에 생명이다. 낙엽이 진다는 것은 생명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우스 내의 토양도 마찬가지다. 생명들이 서식해서 거기에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 봅시다. 토양 미생물상은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 방생균 등 다양한 조류 등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토양 미생물상에 이제 토양이 그 미생물들이 토양에서 다양한 입자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 계속 이제 원생동물, 균사, 그게 곰팡이 균사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방생균이나 세균들 이게 다양하게 흙 속에서 일어나는 사역인데, 세균은 굉장히 숫자가 많겠죠. 세균도 뭐 다양하죠. 현기성 세균도 호기성 세균도 있고, 현기성 세균은 유산균 같은 이런 것들도, 그리고 이제 세균의 그 농업용 세균은 유산균, 다시 말하면 고초균, 락토바시러스, 이런 게 바실러스, 서프틸러스 이런 것들 세균에 들어가고요. 방생균들은 이제 표토에 많죠. 토양 포층에. 사상균도 호기정이나 효모나 이런 것들, 사상균들은 표토에 많습니다. 호기적 세균이, 호기적 균이죠. 조류, 이제 남조류, 녹조류, 규조류, 그리고 원생동물도 하나의 이제 미생물에 속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토양 세균을 보면은 세균의 구조가 이제 막대형 박테리아가 있고, 또 동글동글한 구형 박테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선형 박테리아가 있고, 세균이 좀 다양한 세균들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상균은 이 보면 굉장히 균사가 빨리 진행이 됩니다. 사상균들은 굉장히
사상균들이 곰팡이 같은 이런 거는 균이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사상균들이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토양 미생물의 범위는 매우 넓다. 그 분포는 생활 조건과 토양의 깊이, 토성, 유기물 함량, 계절, 군락의 형성 등에 따라서 상당히 변합니다. 그리고 세균은 독립영양세균과 종속영양세균, 공생세균이 있고요. 방생균은 이제 주로 이제 산성인데 pH가 4.7 이상에서 생육한다. 방생균은 굉장히 산성 토양에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사상균, 곰팡이는 산성 토양에 비교적 강합니다. 산림 토양에서 부생적 종속 영양생물의 다수를 차지합니다. 사상균이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이 사상균들이 그러면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세포가 이제 분열하는 걸 한번 봅시다. 세균이 분열하는 건 한 개가 돼서 이게 다시 두 개 가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가지가 다시 격가지가 생기고 끝가지가 격가지가 생겨서 이렇게 다양하게 빠른 속도로 이 변합니다. 하루 저녁에도 정손자, 고손자가 생깁니다. 세균이 굉장히 정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세균이. 그래서 이 이틀 만에 분열 속도가 이틀 만에 온 지구를 덮을 정도 엄청난 속도로 세균은 정식이 됩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박테리아에서 세포 분열하는 것은 박테리아의 세포 분열은 이분법이나 출합법을 통해 일어납니다. 이분법 한 개가 두 개가 이분법으로 이렇게 출합법은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이렇게 계속 정식이 되는 거죠. 이것은 다비솜은 박테리아의 세포 분열과 세포가 분열하는 동안 속막과 박간막의 수축 그리고 분열하는 부위에서 펩티도글리칸의 그러니까 단백질과 그러니까 당단백질입니다. 펩티도글리칸의 합성에 관여하는 단백질 복합체입니다. 당이 단백질 복합체가 이제 이게 분열을 조장하는 거죠. 세포 분열을 굉장히 왕성하게 합니다. 다비솜하는 거 여기 특수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한번 봅시다. 과학적으로 쫙 이렇게 하는 거는 다비솜과 일론가솜 복합체는 옆으로의 세포벽 성장과 세포 분열 동안 펩티도글리칸의 합성에 관여합니다. 이게 이제 세균들이 이 출합법과 분열하는 속도가 강한 것은 디비솜과 일론가솜이 있기 때문에 세포가 일론가솜, 디비솜과 일론가솜이 세포막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분열을 빨리 촉진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디비솜이 있고요. 일론가솜이 이분법으로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는 이 출합법으로 계속 정식할 수 있는 것은 세포막에 일론가솜하고 디비솜이라는 펩티도글리칸은 단백질입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빨리 정식이 가능하다. 그래서 박테리아, 세균의 세포 분열은 이분법이라 출합법을 통해 일어납니다. 디비솜은 박테리아의 세포 분열과 세포가 분열하는 동안 속막과 박한막 그리고 박한막의 수축 그리고 분열하는 부위에서 펩티도글리칸의 합성에 관여하는 단백질 복합체입니다. 이게 투블린 유사 단백질인 이런 이야기는 아주 고급 이야기인 게 이렇다. 이런 특수한 일론가솜과 디비솜이 있기 때문에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세균을 봅시다. 세균은 보통 이제 한 30도 전후에 pH가 중성에 강산성에서 이제 하는 거 있고 이거는 이제 주로 태비에 관계되는 세균인데 세균은 이제 바실러스 고초균이나 우리가 유산균을 주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방생균이라든지 토양어는 사실상은 그거는 태비를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앞으로 농업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토양 미생물을 공부할 때 앞으로는 유산균하고 세균의 유산균과 바실러스균을 우리가 주로 다루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강압성 세균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있다 하는 것 정도만 알고요. 그래서 환경은 이제 이렇습니다. 세균이 그렇고 세균에 관계되는 그렇고 이제 앞으로 더 세균에 대해 상세히 할 겁니다. 그 사상균은 이제 곰팡이 계통은 사상균은 이제 효모 곰팡이를 말합니다. 산림토양의 유기물 분해자가 주로 이제 우리가 산림토양에서 유기물 분해가 효모 곰팡이가 많다. 호기적이 주로 생성합니다. 버섯균, 효모 곰팡이. 버섯균은 뭐라 합니까? 트리코테마라 그러죠. 트리코테마, 마스다케. 거기 송이는 마스다케고, 산성에 대한 저항력이 미생물 중 가장 강해서 산성 산림토양 유기물이 분해자다. 그 다음에 에너지를 유기물 중에서 얻으며 호기적이다. 그 다음에 부식 생성이나 잎단 형성 면에서 미생물을 가장 우수한 게 이제 사상균입니다. 우리가 이제 곰팡이 사상균을 하면 에스파라질러스 오리제, 효소 가장 효소를 만드는 오리제하고 니제르, 이제 흑공하면 에스파라질러스 니제르, 그러니까 루시엔시스 하는 이제 그 백곡균이 있습니다. 에스파라질러스 오리제하고 에스파라질러스 루시엔시스 백곡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상균에서 많이 그 식품이나 효소 만드는 미생물로서는 가장 적합하다. 곰팡이가 이렇게 이제 서식하는 낙엽에서 서식해서 곰팡이 서식하는 흙 속에서 그때알 구조를 만드는 이런 형태를 효소가 내는 곰팡이 효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곰팡이 효소고 그 다음에 이제 공생균 중에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공생균을 이제 토양의 세균이 토양 미생물 중에 가장 다양하다. 아주 작은 세균들, 구상, 나선상 가장 이제 작은 것들 세균들이 가장 산소 요구도 있다. 호기성 세균, 현기성 세균이 되고요. 토양 세균의 활동은 영양, 산소 요구도 온도와 pH의 영향을 받고요. 그러니까 습도의 영향도 받죠. 토양 생태계의 물질 순환에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세균의 역할이다. 또 이제 방생균도 있죠. 방생균과 사상균의 중간체입니다. 세균과 사상균의 중간체가 방생균입니다. 주로 이제 방생균은 고온에서 식물 병원에서 항균 역할을 많이 하고요. 질소 고정도 하죠. 그래서 공생균 중에서 이제 위에 거는 뿌리혹 박테리아고 밑에 거는 이제 트러플 하는 거예요. 트러플, 송로버섯을 말합니다. 이것도 이제 공생균의 하나입니다. 송로버섯도 소나무에 이제 공생하는 송로버섯. 우리나라는 없죠. 송로버섯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나 이런데 이제 트러플이라 그럽니다. 프랑스 같은데 유럽에서 많이 나는 송로버섯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방성균, 방사상균, 방성균, 세균과 곰팡이의 중간이고요. 방성균은 약산성에서 중성, 저항성 유기물을 분해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당에 여름에 물을 뿌리면 흙 냄새가 나는데 이게 이제 방성균입니다. 에키노미마이세스 오더리플 하는 이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게 흙냄새가 많이 나죠. 방생균을 이제 물을 뿌리면 방생균에서 나는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생균은 세균과 곰팡이 중간행이다. 유통이 좋은 곳에서 생육한다. 습도가 높고 유통이 좋은 그게 호기적이기 때문에 생육이 pH가 약산성 니거닌 방생균들의 분해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니거닌 게라틴과 같은 저항성 유기물을 분해하여 암모니아
대질소로 변화시킵니다. 아모니아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아모니아태 질소를 하기 때문에 식물이 생육이 빠르죠. 그리고 병해 기량미생물 역할을 하고요. 저스민이라는 그 흙냄새가 나는 물질을 뿜어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대충 간략해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사상균의 이제 곰팡이 계통이 이게 사상물은 유기물을 최고 많이 공격하는 힘이 셉니다. 분해 하능력이 굉장히 강하다. 산성에 대한 내성, 부식 형태, 토양 구조를 굉장히 개선합니다. 그러니까 곰팡이들이 이제 흙곰팡이인데요. 균사를 굉장히 뻗죠. 털곰팡이 이제 포자리 굉장히 강해서 유기물 분해력이 강하다. 사상균류는 이제 예를 들어서 곰팡이 버섯들 말하는데 포자가 발생해서 균사가 굉장히 뻗고요. 균사체를 형성하고 양분 흡수를 생장해서 그 다음에 이제 생식 포자를 지니가 있습니다. 특수 균사로 뻗습니다. 균사의 지름은 아주 작죠. 그래서 세균보다 훨씬 크죠. 하긴 크고 유기물을 공격하는 게 균사를 뻗어서 유기물을 그냥 막 통째로 확 분해를 합니다. 모든 토양에서 중요하나 특히 산성에 대한 내성 때문에 산림토양에서 중요하고 이그닌이 풍부한 목재 잔재 분해물이 강하고요. 강력한 이 균류, 담자균류입니다. 또한 부식의 형성과 토양 입단이 형성해서 굉장히 그 기능을 갖습니다. 균류의 활동은 영양 물질의 공급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며 유기물 종류에 따라 균 종류도 다양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영양에 따라서 곰팡이들은 서식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조류가 이제 우리 남조류, 녹조류 하는 거예요. 시아노박테리아 같은 거 이거는 이제 남조류입니다. 유기물의 공급원입니다. 유기물의 공급이 지류, 또 암석의 풍화, 토양 생성에도 기여합니다. 지류에 균류와 공생을 해서 균류와 공생도 합니다. 이게 이제 조류들 토양에도 이제 이 물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토양 속에도 이 조류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 조류의 사상류가 공생과 바위 표면에 형성된 지류하는 게 사상균하고 공생을 한다. 여기 바위 표면에서 조류들이 사상균하고 곰팡이 계통하고 이제 공생하는 관계를 여기 이제 그림으로서 바위의 지류입니다. 지류들이 이렇게 이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류, 남조류, 녹조류 하는 거 질소 고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조류의 이제 급성장, 부영양화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깨끗한 호수나 강 밑바닥에는 인산 또는 질소가 부족하여 조류나 수생식물의 성장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축산 폐수, 가정의 하수, 과다한 비료 사용을 유기물을 포함하고 있는 각종 폐수가 유입되면 질소와 인산의 농도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조류도 갑자기 성장합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자연을 정화하기 위해서 조류들이 생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빠른 속도로 영양을 부식을 시키고 나면 다시 자연으로 회생되는 게 조류의 근본적인 조류의 생태입니다. 그래서 비만 한번 오고 바람만 불면 조류들은 빨리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염은 강의 오염은 다시 말하면 부영양화입니다. 부영양화. 강 상류에서 내려오는 각종 영양소들이 모여서 정체되어서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강을 정화하는 것은 강 상류의 그 농토라든지 그 환경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이제 선진국화 되려면 우리가 이제 그런 근본적인 취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게 대부분의 엽록소를 지닌 단세포 생물이 이제 조류가 강합성 작용하는 독립영양체와 강합성을 하지 않는 타급영양체가 존재합니다. 강합성을 합니다. 강합성하는 그 로도박테리움 계통, 이제 홍조류 계통은 강합성을 하죠. 동물과 식물의 중간 형태를 가지고요. 유기물의 생성, 질소 고정 능력이 강하고요. 양분의 동화, 산소 공급, 질소균과의 공생, 이런 거 세균에게 유기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면서 세균과 공생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 조류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공생관계에 있다. 세균하고. 토양이 습하고 햇빛 에너지가 있으며 탄산습계, 탄산칼륨을 시용하면 활동이 활발하다. 그래서 탄산칼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규조류, 남조류, 녹조류 이런 거, 클로렐라 같은 거 이렇게 다양한 토양에서도 물속과 같은 환경을 지닐 수 있다. 습이 조금만 있으면 이제 이런 조류들이 이제 생성이 되고, 특히 이제 멀칭을 씌운 걸 빚기 보면은 푸르스름하게 그게 주로 이제 염입니다. 인산염들이 많이 그 고정이 돼서 그렇게 되고요. 또 그 딸기 같은 그 양액 재배를 하다 보면은 꽃을 재배하다 보면 푸른 이끼들이 많이 생성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공생관계에 있다. 거기도 각종 세균들이나 곰팡이 다양한 균들이 거기서 서식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토양 미생물상을 우리가 이제 오늘은 보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토양에 있는 미생물과 동물과 식물은 우리가 이제 다루기 때문에 토양 동물이나 식물은 다룰 필요가 거의 없고요. 그냥 간략하게 다음 시간에 이제 보고, 사실은 이제 그 미생물의 이용, 토양에서 우리가 토양 미생물을 어떻게 유용 미생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토양 미생물에 대해서 그 유용 미생물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포괄적으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